하반기에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럼 손실이 많이 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올해 상반기에 소득만 과세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차손을 내년도에 팔아가지고 실현을 했다. 그럼 연도가 달라져 버리죠. 차익은 24년, 차손은 2025년이니까 이 통산이 안 되잖아요.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이율과세 피해서 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고, 자녀가 성인 자녀면 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그 범위 내에까지 올해 증여를 해서 이율과세도 피하면서 주식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아까 그 가상자산하고 똑같이 네. 금투세도 원래는 2025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세법이 지금 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금투세는 사실상 이제 폐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게 정식적으로 폐지가 되려면은 똑같이 조세소위 논의 거치고 기재위 상임위 논의 거치고 그 다음에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돼야 네.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올해 말까지 또 저희가 지켜봐야 확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또 25년부터 아직 이건 시행된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블로그에 글도 써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이제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율과세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세법이 이미 개정돼서 이제 그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느냐.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설명하는 분들은 왜 이런 오해를 하시냐면은, 원래 금투세가 처음 이제 도입돼서 소득세법에 들어올 때 그 금투세 규정 안에 주식 증여 후 양도시 이율과세 규정이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같은 조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 조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이율과세 되는 것도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10년 안에 양도했을 때 이율과세 되는 규정은 별도의 신설 규정으로 해서 다른 조문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증여 후 양도시 이율과세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금투세만 이제 폐지되는 걸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네. 이 주식을 증여한 후에 2월 과세를 네. 좀 피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주식 증여 후 이율과세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제도를 좀 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테슬라 주식을 1억에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최근 테슬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안타깝지만 저는 테슬라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현재 테슬라 주식 가치가 얼마냐면 4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4억이고 현재 이 상태에서 남편이 테슬라 주식을 그대로 팔면은 양도 차익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22%니까 거의 6,600만 원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식을 바로 남편이 팔지 않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증여받은 부인이 이 테슬라 주식을 제3자한테 뭐 한 1, 2주 있다가 팔잖아요. 그럼 거의 시세가 4억이니까 4억에 팔리겠죠. 그럼 양도가가 4억이 되는 거고요.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증여할 당시의 취득가. 이게 지금 4억이거든요. 그래서 양도가도 4억, 취득가도 4억,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어집니다.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는 이유가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 되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은 증여 후 양도시 2월과세라는 겁니다. 증여 후 양도시 2월과세. 증여 후 양도시 2월과세가 적용이 되면은 양도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 거냐? 양도가는 4억으로 똑같아요. 양도가는 똑같은데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가 아니고요. 당초 증여했던 남편의 취득가 있죠. 요 남편의 취득가 1억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끌고 와버리면은 취득가액이 4억이 아니고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다시 3억이 돼버려요. 그럼 당초에 남편이 그대로 제3자한테 팔았을 때하고 세금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2억 9,750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은 6,545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면은 절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증여 후 양도시 2월 과세인데 이 증여 후 양도시 2월 과세는 예전에는 주로 부동산만 적용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주식이 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 정부가 개정했을 때는 양도분부터라고 했는데 올해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 증여 후 양도시 2월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피하려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2024년 말까지 증여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 증여하고 아무 때나 팔거나 또는 2024년까지는 이제 안 올라서 증여를 못 하다가 2025년에 이제 오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2025년에 증여를 하면 이제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월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증여하고 나서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증여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증여하고 나서 1년 안에 팔면은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1년이 지나서 팔면은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는데 왜 1년의 텀을 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정부가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우대해 주겠다. 다만 증여하고 나서 1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절세 효과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단히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증여를 하시는 게 낫고 또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은 내년에 뭐 오른 다음에 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분이 1년 이상 보유를 하신 후에 팔면 네. 그 과세에서 크게 절세를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에 보면은 2월 과세 규정만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네. 그래서 2월 과세를 피하려면은 방금 카프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4년 말까지 증여를 하거나 또는 25년 이후에 증여한 사람들은 1년 이상 보유하고 팔거나 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만약에 남편이 요 사례에서 배우자한테 테슬라 주식 4억을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거를 팔았습니다. 그럼 2월 과세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제 부인 명의의 계좌에 4억이 들어와 있겠죠. 네. 이 돈을 다시 남편이 가져가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다시 남편한테 요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다시 과세해 버립니다. 이게 증여 후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 과정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세 회피를 했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인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 부인한테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판 돈이 부인 계좌로 들어오겠죠. 이 판 돈을 그대로 부인 계좌에 두고 부인 계좌로 둔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월 과세도 적용이 안 되고 부당행위도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판 돈이 다시 남편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편이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돈을 가져온 거와 똑같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조세 회피만 발생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시 추징을 해버리는 거고 이 추징을 피하려면은 이 증여받은 수증자, 즉 부인 계좌에 그대로 두고 부인 계좌에서 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추징세액이 없습니다. 사실 같은 가정 내 같은 뭐 돈이니까 부인 계좌에 두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부인 계좌에 두고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네. 불편하다고 남편 계좌로 가져오는 순간 다시 추징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뭐 요즘 이제 금투세가 폐지된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미국 주식 장이 좋아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모두 이제 과세를 하잖아요. 혹시 이 부분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장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하는 방식이 끊어서 좀 양도를 해라. 원래 그 해외 주식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네.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기본 공제 1년에 한 번씩 해줘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좀 차익이 발생할 때 한번 팔아서 그 기본 공제만큼은 세부 부담을 줄이고 이제 이런 방식을 좀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250만 원에 대한 세율이 몇십만 원이거든요. 네. 22% 곱해봤자.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절세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흔히 그 말하는 방식이 아까 제가 비트코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제가 이제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주식을 팔아가지고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하반기에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럼 손실이 많이 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올해 상반기에 소득만 과세되고 끝나버리잖아요. 하반기에 차손은 이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차익하고 통산을 안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차손을 내년도에 팔아가지고 실현을 했다. 그럼 연도가 달라져 버리죠. 네. 차익은 24년, 차손은 2025년이니까 이 통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산받고 싶으면은 가급적 차익이 발생한 연도에 차손을 먼저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근데 팔아가지고 차손을 먼저 실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주식이 앞으로는 오를 것 같다. 그럼 다시 사면 돼요. 그 네. 중간에 뭐 거래세, 거래 수수료 잠깐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그 이율과세 피해서 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결혼 안 했는데 어떡해. 그러면 결혼 안 한 분들은 이제 부모한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미혼 자녀인데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할 때도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을 해줘요. 이제 배우자처럼 6억은 안 해주지만 그럼 5천만 원까지 부모님한테 증여하고 부모님이 그거를 팔면은 이제 이율과세를 만약에 올해까지 증여하면 이율과세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만약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성인이다. 그럼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녀가 성인 자녀면 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그 범위 내에까지 올해 증여를 해서 이율과세도 피하면서 그 주식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이 계산하는 방식을 다르게 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증권사를 그냥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거기에서 계산해주는 그걸 보고 아, 내가 양도세를 이만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따져보면은 내가 더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양도 차익은 이론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해외 주식을 딱 한 번 사놓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추가로 안 샀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되게 편해요. 내가 그날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분할 매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번 샀더니 떨어져요. 또 물타기 해야 되잖아요. 물을 탔더니 더 떨어져요. 지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 시기가 다르고 취득 가액이 다르면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주를 한번 사고요. 100주를 10,000원에 사고 또 100주를 그 다음에 9,000원에 사고 또 100주를 8,000원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100주를 팔았어요. 100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10,000원에 팔았습니다. 내가 팔았던 10,000원에 판 100주는 처음에 가장 먼저 샀던 주식을 판 거냐 아니면 중간에 산 주식을 판 거냐 마지막에 산 주식을 판 거냐 아니면은 평균 내서 네. 그중에 3분의 1을 판 걸로 볼 거냐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내가 가장 먼저 산 거를 판 걸로 보면은 양도 차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산 건 내가 10,000원에 샀거든요. 그리고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평균 내보면은 평균가는 9,000원이 나오겠죠. 내가 10,000원, 9,000원, 8,000원에 샀으니까 네. 평균가가 9,000원이에요. 그럼 평균가로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당장 세금 부담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현재 그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본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선입선출법이면 양도 차익이 없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처음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샀고요. 그 다음에 11,0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12,000원에 샀습니다. 각각 100주씩. 근데 이번에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은 얼마에 내가 그 팔았냐면은 1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해버리면 차익이 얼마가 되냐면은 2,000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평균법을 적용하면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에 따라서 당장의 내 양도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양도세를 난 덜 내고 싶으면은 평균법을 쓰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평균법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세법에는 분명히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나 내줬어요. 원래 원칙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증권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방식이 평균법이면은 평균법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권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신고한 방식이 만약에 평균법이면은 평균법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이제 유리한 방식을 쓰면 되는데 보통 이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증권회사가 다 대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증권회사들이 쓰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이나 신한증권이나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방식대로 그대로 쓰는 거고 삼성증권이나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쓰거든요. 평균법을 써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가 어딘지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내보면은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똑같은데 당장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내 이제 거래하는 주 증권사의 방식, 신고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거래할지 이걸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본인의 약간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증권사를 결정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또 24년과 달라지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사실 세법 개정안이 그렇게 개정안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자가 아니고 코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알아둘 만한 개정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이 이제 개정되는 걸로 세법 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10에서 50% 누진세율이거든요. 50%가 너무 높죠. 굉장히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피한다고 뭐 이민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가겠다. 근데 이민 가는 것도 막 능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거 이거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과세 표준 1억 이하까지가 최저 세율이 10%거든요. 근데 이 최저 세율 구간도 2억 이하로 좀 높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상속세 부담이 이제 너무 크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이슈가 되니까 지금 정부가 공제 금액도 좀 상향해 주겠다. 원래 상속세는 일괄공제하고 기초공제 플러스 자녀공제 이 두 개 중에 큰 거를 내가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일괄공제가 무조건 5억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자녀공제 이걸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기초공제가 2억이고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억보다 크려면은 자녀가 최소한 7명은 돼야 돼요. 네. 요즘 세상에 7명 낳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기초공제 플러스 기타의 인적공제, 자녀공제가 일괄공제 5억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 기초공제 플러스 자녀공제 할 때 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시켜주겠다. 그럼 자녀 3명만 있어도 15억에다가 기초공제 2억까지 17억이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공제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으면은 공제 금액이 커진다. 이게 이제 우리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민주당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자녀 공제를 이제 1인당 5억씩 늘려주는 건 너무 과도한 혜택이고 여기 일괄 공제가 아까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일괄 공제 5억을 8억으로 올려주는 걸로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통과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또 12월이 지나봐야 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기재부에 있을 때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98% 정도는 정부안대로 통과가 다 됐어요. 보통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있긴 하거든요. 있어도 정부와 야당이 좀 조율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정부안대로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야가 거의 극한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부가 발의한 그 세법 개정안이 굉장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폐기돼 버린 경우가 많고요. 또 야당이 발의하는 것 중에도 합리적인 방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정부가 또 동의를 안 해서 폐기돼 버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여야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생 임대주택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상생 임대주택이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내가 팔 때 한 채밖에 없고 2년 보유했어도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를 안 해줘요. 그런데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상생 임대주택 특례가 뭐냐면은 내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은 5% 이상 올릴 수가 있죠. 임대인이. 근데 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 이상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은 그 주택에서 내가 거주를 안 했어도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은 거주 요건을 안 갖춰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가 원래 2024년 말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혹시 정부가 이제 전세가가 오를까봐 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지나서라도 네.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 이내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2년 이상 지나서 팔면은 요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 법인들이 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 표준 2억까지는 세율이 9%고요. 2억에서 200억까지는 세율이 19%입니다. 그러니까 과표 구간 2억 이하가 9%니까 이 9% 세율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꼬마 빌딩 같은 거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은 1억 5천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38%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2억 이하 구간 이 9%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들 있죠. 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는 말은 전체 내 매출액에서 임대 매출이 50%를 초과하면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서 주주들 중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이때 이 지배주주는 본인하고 특수관계인 가족들 네.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 근로자 수, 그 법인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은 이 법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불러요. 좀 이름이 어렵죠. 네. 쉽게 생각하면은 가족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가족법인 만들었고 그 가족법인을 뭐 할 거냐? 부동산 사서 임대를 할 거예요. 그럼 임대 소득이 발생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가족법인은 직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 법인들이 꼬마 빌딩 같은 거 사가지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은 법인세율을 9%를 적용하지 않고요. 200억 이하는 19%로 적용하겠다. 네. 너무 이제 과도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요거는 2025년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건데요. 네. 이제 금투세는 내년에 폐지하기로 정부가 네. 발의안을 냈고,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 동의하고 있는 거라서 금투세는 폐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은 과세를 2027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정부는 유예하는 안을 내놨고 지금 야당은 25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자. 다만 야당은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늘려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정리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